네, 최근 대선 구도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 속에서 야권 후보들의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샤이 보수층이 판을 흔들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이 시간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과 함께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와 오늘 오전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의 이슈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3% 정도 하락을 했고 안희정 지사가 9% 급등을 했습니다. 19%니까. 어제 리얼미터에서는 이제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2%가 상승한 33.2%였는데 네. 이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제 1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제 확인되는 것이고 수치에 예. 좀 변화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그 변화폭에 큰 의미를 지금은 당장 두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2위권 중위권 그룹에서의 변화들이 상당히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서 예.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격차를 줄이면서 어쨌든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나오는 대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한국 갤럽 조사로 지금 봤을 때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3% 포인트가 낮아진 저게 것이고요. 지난주 대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주일 전 대비고 거기에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9% 포인트 상승하면서 19%.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의 차이가 10% 포인트 차로 이제 줄어든 것이죠. 예. 이전엔 상당히 컸었는데 이것이 추세가 계속될지 여부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주목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 더불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2% 포인트 오르면서 11% 이제 3위에 이제 랭크가 되었고요. 예. 이후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또 유승민 의원 순으로 이제 오늘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어제와 오늘의 결과를 비교해봐도 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네. 다른 이유가 좀 무엇인가요? 조사 기관마다 사실은 이제 어떤 사용하는 질문지의 문구라든가 예. 또는 이제 사용하는 조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관 효과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기관 효과. 예. 그래서 이제 기관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는 것이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은 어제 이제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조사였는데요. 예.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2%포인트 상승해서 33.2%였고 예. 또 황교안 대행이 이제 여기서는 2위로 나왔고요. 물론 이제 2, 3위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수치 차이가 이제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쭉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이런 수로 나왔는데요. 예. 조사기관마다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는 것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질문하고 예. 그것에 대한 이제 응답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관마다 좀 더 약간 다른 자극을 주게 되면 응답도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값이 다소간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다.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정확히는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를 추이를 비교하기보다는 예. 같은 방법, 같은 문구, 예. 그래서 같은 기관에 사용된 에서 조사된 결과의 추이를 보는 것이 예.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TV 화면을 보면 조사기관의 한국 갤럽 혹은 리얼미터 이런 부분도 이제 보고 비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리얼미터를 어제 안희정 지사의 결과를 보면 리얼미터는 15.7%, 네. 갤럽은 19%로 네. 보면 좀 많은 차이가 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차이는 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예.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예. 이 차이는 사실은 보시는 분들은 매우 큰 차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전 조사들과 비교했을 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안희정 지사가 어쨌든 모든 조사기관 조사에서 상승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흐름을 좀 봐야 된다는 네. 예, 말씀이시군요. 네. 네, 어쨌든 안희정 지사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주목받는 부분이 결국 20%대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은 이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은 일차적으로 반 전 총장이 사실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보수의 후보로 알려졌는데 왜 야권에 있는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보수 표가 가장 많았죠. 예. 반 전 총장이. 그래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쨌든 일정 부분 수혜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충청표가 충청 대망론이라고 있는데 충청표가 반 전 총장에 대한 지지를 보이다가 그 주자가 없어지게 되면서 어떤 충청 지역
경쟁력의 이제 유일한 사실상의 경쟁력 있는 유일한 주자가 되면서 안희정 지사에게 그것이 굉장히 묶음으로써 이동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지지율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고 예. 또 반 전 총장이 중도 표를 또 지지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안 지사가 최근에 중도 행보를 매우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뭐 예. 사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것을 무조건 되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거나 예. 또는 이제 진보층에서는 다소가 이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예.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이제 환영할 만한 어떤 노동 유연성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제 기조들을 보이면서 예. 중도 성향 또는 중도 보수 성향층에게 어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정 총장이 가지고 있던 중도표가 일정 부분 안 지사에게 이동하면서 그 충청표와 중도표 일정 부분 이동하게 되면서 안 지사의 지지율이 상승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미시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시적 측면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전에는 어떤 정권 교체, 정권 심판의 기류가 매우 이제 강하고요. 지금도 예. 이제 강하긴 한데 반 전 총장이 사라지게 되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범야권층과 중도층에게는 정권 교체가 매우 수월해졌다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전에는 정권 교체의 최적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선택 기준 하나가 매우 강하게 작동되었다면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후보 선택 기준이 그것에서 정권 교체 수월해졌기 때문에 매우 다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실제 통치를 잘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또는 어쨌든 뭐 소통이라든가 변화 이런 것들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이런 선택 기준들도 사람들이 이제 들이밀어서 그것을 이제 잣대를 가지고 후보들을 선택하는 기류들이 형성되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안 지사가 다소간 도움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 전 총장이 이제 포기를 한 것이 안희정 지사에게는 어떻게 좀 수혜로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추정을 한번 해보면 네. 20%를 좀 넘길 수는 있을까요, 안 지사? 지금의 예. 행보로 봤을 때는 이제 보면 뭐 무당파 지지 예. 후보가 없음 이제 그런 이제 지지율도 지금 보면은 이제 한국갤럽 조사로 이제 19%나 되고요. 그래서 예. 이제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층들이 있거든요. 이런 층들을 어쨌든 안 지사가 중도 힘을 더 강화한다. 무당파 같은 경우 또 지지 후보 없는 사람은 중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은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부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문제는 예. 누군가의 지지율을 끌어내려야만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충청표 같은 경우는 누구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호남이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제 호남의 표심을 좀 더 안 지사가 어쨌든 획득을 더 한다고 한다면 20%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전체 지지율이. 네. 그런데 그것은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을 어쨌든 끌어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 흐름은 지금까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예. 지금부터의 상승 흐름은 누군가의 지지율을 어쨌든 뺏어와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뭐 이제 그렇게 보면 그럼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30%에 갇힌 박스권 지지율인데 만약에 40%를 넘는다면 네. 좀 대세론에 좀 힘을 실을 수 있을까요? 뭐 40% 넘어가면 뭐 대세론 틀림없죠. 예. 지금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대세론이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이제 30%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어떤 대세론을 구가하던 후보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대세론을 구가했던 어떤 한쪽 진영의 후보들 같은 경우 보면 30% 중반 수준까지도 나온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자구도 조사에서도 불구하고. 근데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이 비교적 견고하고 안정성이 있고요. 또 2위권과의 격차가 좀 있었다는 점에서 상대적 대세론이라고는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위 상황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치열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의 지지층을 놓고 결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후에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안희정 지사라든가 이런 2위권 주자들의 추격을 방어해내야 되는 방어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선거 캠페인은 공세자가 좀 수월하고 방어자가 상당히 불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방어해낼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또 안 지사뿐만이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도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20%의 지지율이 넘게 되면 좀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황교안 대행도 반 전 총장의 불출마로 이제 많이 지금 수혜를 입었다고 할 수 받죠. 있겠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성향층 또는 특히 이제 강경 보수 성향층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고 또 예. 연령별로 봤을 때 이제 60세 이상의 고령층들에서 또 지역별로는 TK 지역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이제 주로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보수층들이 사실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이제 황교안 대행이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15.9% 나왔던 것이고요. 이제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제 11%였는데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보수층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이제 지금 협소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권이 상당히 이제 어떤 정치 세력이 냉정하게 평가를 받는 국면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고 또 보수 정권 하에서 이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 예.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보수 성향층들이 적극적인 지지 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후보로 어쨌든 뭐 되거나 아니면 어쨌든 추가적인 어떤 적극적 행보를 보인다고 한다면 추가적 상승 여력은 이제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당선권에 갈 것인지 여부는 이제 아직 불확실하다, 불투명한 예. 측면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만약에 지지율 상승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경우에 이제 본인의 고민이 매우 깊어질 것인데요. 일단은 이제 비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이 이제 선택의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정당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당 내에 소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출마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당선되지 않더라도 그 정당을 어쨌든 본인이 수하에 어쨌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예. 다음에 기회를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정치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출마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으로서는 당선권 정도에 근접할 수 있는 지지율을 보여야만 출마를 어쨌든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고 이 20% 정도까지 이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출마를 당장 결정한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여전히 황교안 대행의 출마 여부는 불확실성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에 있는 의원들이 뭐 9명 또는 10명 이렇게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는 이유도 예. 새누리당의 후보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행이 출마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40%, 새누리당 13%, 국민의당이 12%, 바른정당 7%, 정의당 4%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지금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 정당 지지율이 40% 가까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 이른바 이제 정치적 이케아 효과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가구 회사인데요. 이케아라는 예. 것이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의 가구 시장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한국의 가구점들이 상당히 이제 피해를 많이 볼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들어오게 돼서 한국의 가구점들이 가구 회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전문성을 기르고 또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가구 시장 자체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후보들이 경쟁 있는 후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후보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 자체의 그 캐파가 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정당을 지지하거나 평가하게 되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러 대선 주자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경쟁 구도를 갖추다 보니까 그것이 정당에 대한 지지로 옮겨가면서 예. 민주당의 지지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정당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지지가 확장되다 보니까 어떤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이제 제약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좀 살펴보고 싶은 점이 바른정당이 한때는 새누리당과 좀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보일 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현재로서는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그렇죠. 이유일까요? 이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쨌든 그 취지라든가 공감하는 이제 유권자들 많이 있기는 있을 텐데요. 예. 방금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에서는 대선 후보를 보고 그 경쟁력 후보가 있게 된다면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이 프로세스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에 있는 후보들이 유승민, 남경필 등의 이제 후보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예. 대중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경쟁력 있는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범보수 유권자들에게, 범보수층에게 이것이 정당에 대한 지지까지 드러내기 연결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에 소속된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정당의 지지율도 함께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주된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합리적 보수층이라든가 또는 개혁적 보수층이라고 부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 층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야권으로 이탈하거나 이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인해서 아니면 지지를 유보하거나 무당파층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른정당은 지지가 더 제약되는 현상. 그리고 또 최근에 당내에서 일부 주자는 새누리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해야 된다. 또는 또 일부 주자는 일부 세력은 국민의당 등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게 되는데 이런 예. 연대나 단일화론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정당의 독자성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그것이 그 독자적 지지율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예.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을 보면 9.1%였는데 오늘도 역시 뭐 10%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국민의당 경선 구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연결지어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사실 반 전 총장이 사라지게 되고 포기하게 예. 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수혜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반 전 총장이 가지고 있던 중도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그대로 갔다고 한다면 안 전 대표의 지지율도 아마 상승을 제법 했을 텐데요. 그것이 이제 안희정 지사 등 다른 이제 중도 성향, 중도 행보를 보이는 후보들에게 분산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안 전 대표가 그것을 독점적 수혜를 가져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눈에 띄게 이제 상승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간이 가게 되면 어쨌든 예. 바른정당과의 연대로는 나오고 있겠습니다만은 보수 진영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게 될 경우에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또는 이제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까지도 일정 부분 지지층으로 흡수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지지율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일정 부분 남아 있다라고 예.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어쨌든 경선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은 민주당 경선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는데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만 혼자 있었을 경우에 어떤 경선이 흥행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손학규 의장이 예. 어쨌든 참여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경쟁성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 선거라는 것은 이제 경쟁성과 또 한 가지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흥행이 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참여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일단은 경쟁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어쨌든 손학규 전 의장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리고 어쨌든 그것이 좀 더 뜨겁게 어쨌든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서 누가 예. 될지 여부를 잘 알 수 없을 때 이런 불확실성이 있게 되면 국민의당 경선도 민주당 경선 못지않게 어쨌든 일정 부분 흥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예. 볼 수 예.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